햄릿은 이제 12세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려 시대 정도 됩니다. 당시 덴마크의 수도였던 엘시노성의 그 보초병들 세 사람의 은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한밤중인데 쉿, 조용히 해봐. 오늘도 그가 나타날지 몰라. 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얼마 전에 죽은 그 왕의 유령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좀 있어봐. 이제 자정이 울리면 그 유령이 또 나타날 거야. 그때 띵, 자정을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허연 머리를 휘날리면서 왕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이, 이봐요 그러니까 이 유령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고 사연이 있는데 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미치겠는 거예요. 밤마다 친구들이 얘기해. 호레이쇼, 너 햄릿 왕자님하고 친구잖아. 빨리 왕자님께 알리자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당시 햄릿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다가 그만 뱀에 물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급사를 한 거죠.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세자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 엄마가 작은 아버지랑 결혼을 했어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보초병들이 와서 유령 얘기를 한 거예요. 햄릿이 뭐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그 성벽으로 갑니다. 띵, 자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완전 무장을 한 유령이 나타나는데 햄릿은 여기까지 아버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 햄릿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햄릿이 홀린 듯 쫓아갑니다. 그때 그 유령이 햄릿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 아버지야. 아버지 뱀에 물려 죽은 거 아니야. 내 동생 클로디어스가 내 귀에 독을 부었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유령이 되어서 구천을 헤맨단다. 햄릿아, 네가 내 아들이면 내 복수해줘. 자, 그럼 현무 씨가 햄릿이에요, 지금. 죽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복수의 이제 플랜을 짜야죠. 플랜 짜야 되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 지금 왕, 우리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가 수양대군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를 가만둘까요? 죽이겠죠. 죽이겠죠. 그럼 나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시간 벌어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친해져야죠. 클로디오스가 삼촌이랑 부를까 아빠라 부를까요? 내가 이런 걸 고민하다니 당연히 아빠지. 아니, 이게 진짜 정답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햄릿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미친 척해요. 이러니까 이 궁궐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햄릿이 미쳤다. 이거 왜 미친 거냐.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무 씨 혹시 햄릿의 썸녀 들어보셨습니까? 오피엘리아. 정답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이제 딱 썸녀 정도 돼요. 오피리오 아버지가 폴로니어스라고 왕을 보좌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자가 미쳤으니 이게 웬일이냔 말이죠. 그래서 오피리어를 다그칩니다. 너 혹시 요즘 왕자님 만난 적 없어? 만난 적 있어요. 어떻게? 뭐라디? 왕자님 좀 이상해요. 막 옷을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와가지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달려드셨어요.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요? 제가 그를 잘 말렸죠. 그전에도 구애했니? 그럼요. 엄청나게 저한테 사랑을 구했는데 아버지 말씀 들고 꼿꼿하게 약간 사랑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미쳤구나. 우리 딸 때문이었어. 상사병 때문이었어. 우리 딸이 햄릿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미친 거였어. 이 사실을 빨리 왕께 알려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햄릿이 어떤 계략을 짜고 있었냐면 겉으로 미친 척하면서 속으로 칼을 갑니다. 당시 궁궐 그 나라에 이제 유명한 광대들이 있습니다. 그 광대들을 불러 모아서 햄릿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요. 제목은 쥐덫.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낮에 풀숲에서 잠이 들었는데 귀에다 독을 이렇게 부어요. 그걸 죽여. 그리고 나서 죽은 왕의 부인과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 쓴 거예요. 햄릿이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광대들 잘 들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대로 연기해.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대로 연기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햄릿의 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죽어야 되나 그것이 문제구나. 내가 무릎 꿇고 살아서 그 고난의 화살을 있는 그대로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서서 상대와 싸워서 내가 죽음을 택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구나. 죽는 건 자는 거잖아. 깊은 잠. 그래, 한 번에 육신이 물려받은 가슴앓이와 수천 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고 말하면 그건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결말일 거야. 독백을 하는데 그녀가 나타납니다. 오피리오. 기도하는 분. 설마. 당신의 기도 속에 오 마이 갓. 나의 죄도 잠들게 하라. 그러면서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제 오피리아하고 햄릿하고 만나고, 근데 현무 씨, 당신이 햄릿이라면 오피리아한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죠. 아, 오피리오한테 좀 의지를 하면서. 네. 사실 미친 거 아니니까. 아, 그래요? 햄릿하고는 정반대. 전 햄릿하고 안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너무 싫어요. 이 햄릿은요, 오피리아한테 가혹한 말을 쏟아냅니다. 오피리아, 수녀원에 나가. 수녀원 가, 수녀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햄릿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해서? 이별 통보하는 거죠. 정때는 정떼기. 이럴 땐 또 괜찮아요. 보면. 어떨 땐 안 괜찮아요. 대체로 정떼기 작업. 그렇게 막 퍼붓고 햄릿이 퇴장을 합니다. 오피리아는 상처받고. 자,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드디어 이제 연극 준비가 됐어요.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봐 호레이쇼, 오늘 연극에서 저기는 클로디어스 왕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잘 지켜봐줘. 그래갖고 이제 연극을 보여주는데 광대들이 막 연극을 해요. 그래갖고 햄릿하고 호레이쇼가 이렇게 왕의 표정을 보는데 왕이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왕이 자고 있고 동생이 나타나서 귀에다 독을 이렇게 붓는데 그 장면에서 클로디어스 왕이 못 참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때 햄릿은 저자다. 작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저놈에게 복수하리라. 그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극을 본 클로디어스는 그날 밤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죄 썩은 냄새가 하늘까지 나는구나. 난 인류 최초로 형제를 죽인 저주를 받고 있다. 저주받은 내 손에 형님의 피가 겹겹이 묻어 있다. 그 피를 눈처럼 희게 씻어줄 만큼의 핏물이 저 자비로운 하늘엔 없는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다 햄릿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무 씨, 이제 저자가 범인이란 걸 알았어요. 나와 그자 단 둘뿐입니다. 현무 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요. 물증이 없잖아요. 그 장면에서 표정을 보고 박차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냥 연극이 싫어 당한 걸 수도 있죠. 아 재미없어 그거. 학수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과학 수사예요. 네. 햄릿은 그때를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멍청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나랑 죽여야겠다. 진짜 안 맞아.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죽였다가 저놈이 천국에 가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잠들었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저놈 지금 다 회개했잖아요. 지금 죽이면 육신에게는 복수할 수 있지만 영혼에겐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죄짓기를 기다리자. 조금만.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를 때 그때 정의의 칼날을 저놈의 심장에 꽂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찌르질 않아요. 이 장면 때문에 햄릿이 우유부단함의 대명사가 됩니다. 햄릿은 그때 작은 아버지를 죽였어야 됐어요. 저는 단순히 뭐 햄릿 대 돈키호테 이래가지고 과단성 있는 사람, 뭐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하죠. 하잖아요.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을 넘어서서 읽다 보면 좀 짠하기도 하지만 되게 불쾌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 괴롭다고 막 이러고 징징거리면서 스트레스를 폭발하면서 정작 이걸 폭발시켜야 될 이 클로디어스한테는 폭발 못 시키고 굉장히 예민하고 날서 있고 오만방자하고 우유부단하고 네, 우유부단하고 약자한테 막 강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또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아유 이렇게 얼굴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들 많이 받기도 하고 햄릿 보면서 아니 요즘 뭐 결정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햄릿을 안 읽어도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햄릿 증후군에 좀 걸리는 이유가 따로 심리학적으로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햄릿 증후군이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맞아요. 계속해서 생각만 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만족을 거의 못 해보고 산 사람들. 혹은 반대로 햄릿처럼 태어났을 때 이미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뭔가 딱 가지면서 만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냥 무조건 만족된 사람들. 이 양쪽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 결정은요. 생각은 이성과 논리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감정의 절제도장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결정이거든요. 한마디로 더 이제 요약을 하자면 햄릿 증후군이라 부르는 결정장애는 감수성 장애예요. 아하. 정서가 잘 발달되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그 햄릿적인 인간형에 대해서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숙부를 이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왜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김경일 교수님한테 몇 번 배운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어떤 딜레마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심사숙고하느냐.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근데 왕실과 덴마크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중요한 포인트. 이 정도 고민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가 왜 그게서 서스펜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포영화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저 보면 어우 그냥 다람쥐였고 뭐 이래야지 빰 하자마자 뭐 날라오고 가서 이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빰 하자 태국 이게 아니- 공포가 그래. 태국 공포. 아 그래요? 빡! 서스펜스가 없구나. 근데 그 극적인 그 서스펜스를 위해선 결국 그 최후의 순간까지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정독을 하면서 아니 햄릿처럼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보통 사람 같은 문제가 건 거예요. 있는 인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깊게. 우유부단한 게 문제 같진 않아요. 다른 문제는 많으나 네,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햄릿이 이런 갈등을 겪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면 다 그런 정도의 갈등을 겪을 텐데 희곡이라는 그게 특성상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밖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독백이랑 방백이라는 형태로 사람이 보통 그 갈등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게 표정이나 행동 뭐 이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는데 얘는 그걸 말로 다 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난히 더 이 사람이 유유부단하다라고 생각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말로 것 쏟아내니까. 같아요. 말로 다 쏟아내니까. 그걸 요 얘기를 그대로 같이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버나드 파리스라고 한 사람이 이게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Bargains with Fate예요. 바겐은 거래하다고 페이트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운명과 거래하다예요. 근데 이 버나드 파리스는 문학 전공입니다. 근데 그 책을 감수해서 같이 저자 제목에 들어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테오도르 루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아 심리학자예요. 정신과 전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딱 말씀하신 이 정도 고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짜 고민을 한대요. 가짜 고민. 슈도 디시전이라고 해서 가짜 결정인데 인간이 운명과 맞닥쳤을 때 거래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연기. 지연하는 거야. 그냥 계속 내일 생각하자, 내일 생각하자, 내일 생각하자. 두 번째 하는 게 반항.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반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저하는 거. 근데 이런 가짜 결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그 루빈에 의하면 기회주의자로 가든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절절하게 그리면서 죽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고민과 고민 그 딜레마 상황에서 고민을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짜 고민과 고민 사이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그것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 이 햄릿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또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햄릿이 이제 클로디우스를 죽이는 것만 그렇게 계속 결단을 못하지 사실 사람 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편지에 이제 영국에 갈 때 이 편지를 가진 사람을 햄릿을 죽이시오라고 하는 거를 바꿔가지고 자기 옛 친구들을 죽이라고 바꾸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죽이시오라고 하고 나중에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랑 얘기를 할 때 커튼 뒤에 숨은 사람을 푹 찌를 때도 전혀 주저함이 없고 오로지 이제 숙부를 죽일 때만 주저하는데 오히려 그런 대조 때문에 훨씬 더 비정하고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짜 고민 같은 게 정작 숙부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물러나잖아요. 지금 죽이면 저 사람이 천당 가겠지? 이러면서 물러날 때 저의 느낌은 뭐냐면 사람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왕을 죽인 다음에 그 뒷감당을 못 하는구나. 근데 햄릿이 그러지 않고 영국으로 떠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게 악령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딱 보고 이제 확신을 했잖아요. 확신을 하고 죽여야지라고만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기도해서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이유로 물러섰는데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죽이지 않은 게 그냥 뭐 천당 갈까 봐 이게 핑계가 아니고 정말 미운 거야, 저 사람이. 그래서 영혼마저 지옥에 보내려고 참은 거예요. 그래서 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피리오 아버지 플로니어스 죽일 때는 그건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엄마한테 막 못할 말을 하면서 누가 엿듣고 있으니까 휘두른 사고로 이제 죽은 거니 그것도 이제 충분히 뭐 좀 저는 이해가 가고 극적인 개연성은 충분히 그래서 있어요. 저는 예. 이성적인 인물로 보고 있나요? 예. 저도 그거에 다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햄릿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수죠. 명분과 의지와 능력과 상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 그 복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체크리스트로 삼아야 되겠다라 할 정도로 완벽한 목록이에요. 그 목록에 맞추어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이 모든 상황이 갖춰졌을 때 머뭇거린다면 그 진짜 우유부단할 텐데 그런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